자, 우리 후속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뭐 했었죠? 미국 금리가 왜 오를까를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오르는 건 대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정리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오를 것이냐? 급격히 오를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오를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겠죠. 미국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한국 경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우리 도식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원화 가치든 평가 절하되니까 항상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평가 절하되면서 왔었죠. IMF도 그랬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 대출까지 많으니까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금리가 천천히 올라간다라면 한국 경제로서도 부담이 커지기보단 오히려 부담이 적어질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미국 금리 어떻게 오를 것이냐? 자, 우리 금리는 왜 올라간다? 제가 1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갖다 뭐 할 수밖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정답은 금리는 경기와 관계되어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물가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정답이죠. 오케이? 금리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물가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정부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엄청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를 제일 좋다고 그러죠. 자, 우리 이걸 갖다 뭐라 표현합니까? 바로 이게 곰들이 놀고 있던 시대, 바로 골디락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경제는 엄청 좋은데 물가는 오르지 않아서 최고를 갖다 맞이하는 시대죠. 자, 그럼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이럴 때는 금리를 갖다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금리를 왜 올려요? 그래서 이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물가를 봐야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볼 때는 당연히 미국 물가를 봐야겠죠. 근데 물가가 일단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단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석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른 것도 아니죠. 예전에 우리 기름값 생각해보면 되죠. 우리 비쌀 때 얼마까지 갔어요? 막 2천 몇백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다 1,200, 300원, 1,400원, 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는 정도죠.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쨌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석유가 1배럴에 100달러 가는 시대는 오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뭘 꼽습니까? 미국에도 뭐 많다? 석유가 아니라 미국에 뭐가 많다 그러죠? 셰일가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셰일가스가 많다. 근데 이 미국 셰일가스가 산유국들이 왜 미치느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 셰일가스가 왜 미치느냐면 이 리그가 뭐냐면 바로 그 셰일가스 파올리는 석유 시축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정확하게 석유 가격과 연동돼서 시축위가 늘어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에서 시축위 가동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미국에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 시축위 돌린다 안 돌린다?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석유 공급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리그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시축위가 많아지죠. 그럼 석유 공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늘어나죠. 그럼 석유 가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석유 가격의 안정화 정책을 갖다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셰일가스의 리그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리그 수가 딱 아주 정말 석유 가격 딱 떨어지니까 석유 시축이 어떻게 돼요? 리그 셰일가스 파는 거 확 없어지죠.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기본적으로 60배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근데 이건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보다도 소비자 물가가 잘 안 오릅니다.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소비자 물가 왜 안 오르죠? 선생님 때문이에요. 물건 어디서 사요? 인터넷. 바로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갖다가 우리 아마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물가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뭐냐면 근원 물가 상승률 혹은 핵심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물가가 10%가 올랐어요. 자, 물가가 10%나 올랐어요. 와, 그럼 여러분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근데 안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물가 10%가 오른 게 올해 농산물이 엄청 흉작이라 농산물 가격이 확 올라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른 거야, 아니면 일시적 요인이에요? 일시적 요인이죠. 그럼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뭐만 잡으면 돼요. 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만 취하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자, 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구조적 요인이에요, 아니면 일시적 요인이에요? 일시적 요인이죠. 자, 그런 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를 갖다 올리고 내릴 때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물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 올랐더라도 석유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이건 물가가 그냥 오른 거야, 아니면 진짜 오른 거예요? 진짜 오른 무슨적 변화로 볼 수 있어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죠. 이때는 금리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바라볼 때는 그냥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근원 물가 혹은 다르게 표현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영어로. 코어라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근데 핵심 인플레이션이냐 근원 인플레이션이냐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근원 물가 혹은 핵심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석유 가격보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핵심 물가 상승률이 뭐한다? 더 안 오르고 있죠, 여러분. 2012년 이후에 굉장히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이펙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심지어 이마트보다 어디가 더 쌉니까? 인터넷이 더 싸잖아요, 그죠? 네. 대형 할인점, 오케이? 포스트코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이마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 속에? 인터넷 속에 생겨났죠. 그래서 여러분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아마존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아마존이 미국 소비자 물가를 무려 0.4%나 낮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0.4% 낮췄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미국에서 거래된 총 거래량 빌리언이에요. 이만큼 거래됐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총 거래된 거래량이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가격이 여기 가격보다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싸죠. 그래서 여러분 가격 상승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통혁명이 이런 가격 변화를 갖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에 아마존이 뭐 내놨습니까? 무인 점포 내놨잖아요. 무인 점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실업은 생각하지 말고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무인 점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거기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질 수밖에 없겠죠. 다운사이징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통혁명이 물가 안정을 가져온다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전혀 물가를 상승 압력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물가가 안 오르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죠, 당연히. 물건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수요가 잘 안 늘죠. 왜? 노령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수요가 잘 오르지 않죠. 자,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도 소득이 늘었고요. 노인분들도 소득이 늘었어요. 그죠? 자, 우리 젊으신 분 소득이 늘면 뭐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별명이 뭐였어요? 카드의 마법사.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소득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비를 안 하시죠. 오히려 저축을 하죠. 그래서 노령화가 되면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뭐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강연에서 강의하지 말씀이지만 제가 요새 열심히 강연하고 다니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우리 앞에 계신 저희 직원.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술혁신은요, 공급을 늘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는 DNA 시퀀싱 한다고 그러죠.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쫙 훑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비쌌죠. 그래서 누구밖에 못했어요? 스티브 잡스. 네. 근데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나갑니다. 가격이 다운사이징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3D 프린트 드론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1%로 갑니다. 산업농 로봇 가격 예전에 비해서 3%대가 된다. 이런 기술 혁신들이 물가를 갖다 뭐한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한다? 금리는 왜 올리는 거다? 결국은 경기보다는 물가에 연동된다.
근데 석유 가격도 생각보다 오르기 어렵고 아마존 효과가 발생하고 노령화가 발생하고 기술 혁신 때문에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 특히 이때 물가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물가는 무슨 물가다? 석유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재미없죠. 미국 국민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는다. 왜? I believe 힘. 그 힘은 트럼프. 트럼프가 있는 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경제학은 없다. 항상 뭐랑 연동됩니까? 정치 경제학하고 연동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분이 그 질문하신 거예요. 달러 예금 들면 어떨까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트럼프가 집권했는데 달러 강사가 쉽게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여러분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주장하죠. 그럼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주장해서 나갔던 모든 미국 기업들을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플한테 뭐래요? 핸드폰도 미국에서 만들라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외국에 나갔던 기업, 제조업들이 돌아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럼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려면 미국 이 물건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출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수출하려면 미국 달러 가치가 세져야겠습니까? 약해져야겠습니까? 약해져야 되죠. 트럼프의 기조예요, 그게. 근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갑자기 이겼는데 달러 예금을 드시겠다라니. 트럼프가 집권했으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달러 사겠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트럼프가 미국 금리를 상승시키는 걸 선호할 것이냐 아닐 것인가 봐야죠. 여러분 순수한 경제학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엔화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결정합니까? 아베가 결정했죠. 착각하시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트럼프. 트럼프가요 뭐 했습니까? 연방은행장을 바꿨어요. 원래 연방은행장이 누구였어요? 앨런이었잖아요. 왜 바꿨습니까? 이전에 이런 얘기 나왔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연방은행장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을 거는데 내가 당선되면 한국은행장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행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기관이에요. 그죠? 한국은행장하고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만나도 구설수에 올라가죠. 맞잖아요. 예. 오케이? 예.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 내가 당선되면 누구 자르겠다? 자르겠다 그런 거예요, 앨런을. 그래서 실제로 원래 미국 연방은행장은 연임이 관례입니다. 우리가 제일 유명했던 연방은행장 누구 있습니까? 저금리의 마법사.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고 칭찬받았다가 나중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었다는 아저씨. 예. 오케이. 그린스펀 있잖아요. 그린스펀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했죠. 18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미국 연방은행장이에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 연임하는 게 관례인데 연임 안 시켰잖아요. 공약으로 자르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왜? 앨런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지나치게 붙일 수 있다. 근데 잘랐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앨런은 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리를 정상적으로 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왜 자르는 거야?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교체할 것이 확실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은행장이 제롬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롬이 여러분 매판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왜 다시 더 확실한 거냐?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어디 출신인지 봐야죠. 트럼프가 무슨 출신이에요? 바로 건설회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전용기 대통령 비행기를 뭐라 그러죠?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에어포스 1을 탁 타고 났을 때 트럼프의 에어포스 1에서 바라본 트럼프 소유의 플로리다다 마라고 리조트. 부동산 업자다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 업자는 금리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부동산 개발하려면 자원을 조달해야 되죠. 그럼 금리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금리는 쉽게 오르기에는 정치적 구조상 쉽지 않다. 자, 우리 오늘의 결론. We trust him. His name is 트럼프.